고양이 새끼야, 고양이 새끼. 또 이런 것도 나가는 거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면 찬미 받으소서. 일찬. 오늘 제 5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통합 생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통합 생태론. 생태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보면 생물들 간의 관계 및 생물의 생활 상태와 환경과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생물학의 한 분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찬미받으소서에서는 생태론은 살아있는 유기체들과 그 유기체가 성장하는 환경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유기체라고 했지만 그 생태론이라는 사전적 의미에서 생물과 직접적인 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유기체, 생물들과 그 생물이 성장하는 환경의 관계다. 그래서 또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래서 저는 이 생태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좀 새삼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은 환경, 경제, 사회의 생태론, 또 문화 생태론, 그리고 일상생활의 생태론, 이것이 4장의 목차인데요. 그 중에서 3번째 일상생활의 생태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다운 발전을 논하려면 삶의 질의 온전한 증진을 이루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는 인간의 삶의 전개되는 공간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황님께서는 일상생활의 생태론,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또 이 생태론적으로 이 환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삶의 공간이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나 여러분들이 보는 것, 다니는 곳, 뭐 모두 다 마찬가지죠. 성당도 주차장이 엄청 넓고 또 환경도 아주 좋습니다. 카메라 뒤로는 지금 녹색의 나무들이 아주 우거져 있고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 그 생태론에서 환경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다. 교황님 말씀이고요. 또 무질서와 불확실성 안에서도 자신의 삶의 방향을 깨달아 환경의 제약을 초월할 수 있는 창의력과 관대함을 사람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환경 자체로는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죠. 도심의 삶이라든가 이런 데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우리 그런 환경, 기후 환경만이 아니고 교통에 관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창의력과 또 관대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교황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이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룩하는 인간 생태계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영화 내 친구 정일후라는 영화를 생각했습니다. 정일후라는 신부님에 관한 이야기죠. 원래 이름은 존 데일리이고 아일랜드계 미국인 시골 청년이었던 신부님께서는 예수회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1960년대 한국
와서 서강대학교에서 교직에 계시게 되죠. 한국은 도심 개발을 하는 동안 가난한 이들은 별을 보며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철거민들과 함께 텐트를 치고 살아가고, 그리고 함께 투쟁하는 이런 모습이 내 친구 정의로라는 영화에서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어요. 사제이면서 그 주민들과 같이 막걸리 한잔 나누면서 또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정말 예수님 닮았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내 친구 정의로라는 그 영화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속에서 본 것이, 그 신부님께서 그 철거민들을 삶 속에 함께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의지할 곳이 생긴 것이죠. 철거민들, 그들이 신부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요. 물론 고통은 많죠. 집이 철거당하고 온통 마을 자체가 다 없어지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신부님과 함께 웃고 함께 견뎌내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람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고 내 친구 정의로라는 그 영화에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내 친구 정의로라는 영화를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49항에서는 화합, 개방, 통합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빈곤은 잔인한 행위와 범죄 조직이 사람을 악용하는 일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매우 심각한 거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도시에서 날마다 체험하는 사회적 익명성의 영향으로 뿌리의식이 없어지고 이는 반사회적 행동과 폭력을 낳게 된다. 사회적 익명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한 사회에 속해 있지만 익명성, 이름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사회적 익명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도심 안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 익명성에 대해서 교황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 그 삶의 환경과 환경에 아주 안 좋은 모습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치유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익명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존중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151항에서 보면 소속감, 뿌리의식, 편안함을 증진하는 공공장소, 명소, 도시경관을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도시뿐만이 아니라 교황님은 농어촌도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의 추억 속에 아름다운 기억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샘물가라든가 아니면 커다란 느티나무 밑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눈에 떠오르는 그런 풍경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애틀도 보면 다운타운에 멋진 명소들이 있죠. 물론 우리 가톨릭이니까 제임스 성당 참 멋있습니다. 캐리 파크에서 보는 야경도 아름답고요. 스페이스 니들, 또 시애틀 오면 꼭 가보는 곳이죠. 퓨젯 사운드나 또 레이크 유니온 등등 아름다운 곳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곳들을
도시를 가꿀 때 만들어 놔야 된다. 이 교황님 말씀에 어쩌면 그런 것이 마음의 고향이 아닐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생각해 보면 생각나는 그런 장소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시를 가꿀 때 거기에 만들어 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황님은 주택 부족에 대해서 152항에서 말씀하십니다. 집을 마련하는 것은 인간 존엄과 가정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사실 집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 생태론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어떤 도시를 개발이라는 이름을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밀어내고 거기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학생 때 다녔던 곳이 신림 10동이라는 곳이에요. 신림 10동. 거기는 뭐 달동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판자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거기서 몇 년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봉사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니까 다 깨끗하게 정리되고 또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택을 그렇게 개발할 때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의식주, 옷 입는 거, 그리고 먹는 거, 그리고 주택, 보통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주식의인 같아요. 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거, 그 정도의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사람의 그 생태적인 환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주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 수준은 교통수단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중교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교통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농어촌 지역 주민들도 역시 소외와 무시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 생태론에는 또 다른 심오한 측면도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사람 역시 존중해야 하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토대를 둔 인간 생태론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을 받아들이며 돌보고 그 의미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참다운 인간 생태론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사람 중심의 어떤 생태, 환경 이런 것들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태 하면은 그냥 자연, 생물 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유기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의 삶과 존엄성에 대해서도 교황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그래서 통합 생태론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 4편 공동선의 원리라는 부분입니다. 156항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공동선이 무엇인가? 이 단어, 공동선이라는 단어는 사회교리에서 꼭 나오는, 학교로 말하면 꼭 출제되는 그런 시험 문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공동선. 통합 생태론은 공동선의 개념과 분리될 수 없다. 공동선은
사회윤리에서 핵심적이고 통일적인 원리입니다. 공동선이라는 것은 사회윤리에서 핵심적인 것이다. 그리고 통일적인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선은 무엇이냐? 공동선은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하게,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의 조건이 총화이다. 총화? 하여튼 총체적인 거, 총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히 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의 조건의 총화. 모든 것이 바로 통틀어서 공동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선은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공동선은 자신의 온전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은 인간의 존중을 전제로 합니다. 공동선은 자신의 온전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은 인간 존중을 전제로 한다. 이 전제는 사회복지 그리고 보조성의 원리를 따르는 다양한 중간 집단의 발전과도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조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 공동선, 보조성의 원리, 그건 항상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보조성의 원리라는 것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됩니다. 집단의 횡포로부터 개인을, 나아가 상위 집단의 전횡으로부터 하위 집단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이 보조성의 원리라는 것은 어떤 큰 상위 집단이 있고 하위 집단이 있을 때 상위 집단이 다 할 수 있어요. 하위 집단이 하는 것까지도 상위 집단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상위 집단은 하위 집단이 해야 할 것을 건들지 말고 하위 집단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쉽게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인간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또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에게서 뺏어서 박탈하여 사회 기능에 떠맡겨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다 작은 하위 단체가 능히 치를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보다 큰 상위 단체에 속하는 것처럼 요구하는 것은 정의에 위반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을 공권력이나 아니면 공동체가 뺏어서도 안 되고, 하위 단체가 능히 치를 수 있는 것을 상위 단체가 그것을 뺏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상위 단체는 도와주고 밀어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스테그만이라는 사람은 보조성의 원칙은 내용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구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첫째는, 공동체는 하위 조직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때만 개입해야 한다. 공동체는 또는 상위 조직은 하위 조직, 개인이나 하위 조직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 문제에만 개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 또는 상위 조직은 개인 또는 하위 조직이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최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 일을 뺏는 것만이 아니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또는 상위 조직은 개인 또는 하위 조직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능력을 죽이지 않는 한에서 보조적으로 개입한다. 상위 조직이나 공동체가 개입할 때는 하위 조직이나
개인이 그 고유한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적으로 개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조성의 원리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는 공동선의 원리, 또 보조성의 원리, 이 두 가지는 시험에 꼭 나오는 그런 문제니까 꼭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교황님께서는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집단은 바로 가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선으로서 지켜져야 할, 또 보조성의 원리로서 존중되어야 할 가장 두드러진 집단은 가정이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 세포이다. 현재 상황은 불의가 판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배척당하며 기본권을 박탈당한 세계화된 사회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면들이 있죠. 불의가 판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배척당하는, 그래서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시대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공동선의 원리는 필연적으로 곧바로 연대와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으로 작동한다. 그 공동선이 연대, 그 작은 공동체 또는 가정의 연대, 공동체의 연대 또는 시민단체, 이런 그 소소한 단체들이 같은 지향을 가지고 연대하는 것을 교황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 그런 연대를 공권력이나 큰 공동체에서는 지원해주고 그것이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공동선의 원리 그리고 보조성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사회교리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거기 책 제목이 바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 교황님이 가장 우선적인 관심이고,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선적인 관심 바로 가난한 이들이에요. 아픈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공동선이 시작이 돼서 점점 커질 때 우리 전 세계의 이 생태 환경 자체가 좋아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교황님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세대 간의 정의에 대해서 159항부터 162항까지 말씀하십니다. 공동선의 개념은 또한 미래 세대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동선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런 그 환경만이 아니고 미래 세대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야기할 때 세대 간의 연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거저받은 선물이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개인의 유익을 위한 효율과 생산성이라는 공리주의적 원칙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나만 좋으면 된다. 내가 필요하니까 쓰고 그 이상은 나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개인의 유익을 위한 효율과 생산성, 그것만을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세대 간 연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다 라고 말씀하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다. 우리가 받은 지구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이 지구, 우리 후손들에게도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황님께서는 그냥 지구를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갖고 물려준다는 것은 그냥 지구 자체만이 아니고 우리의 살아가는 정신, 우리 삶의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좋게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지구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 지구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도 우리 사람들의 의식이나 삶이나 모든 환경, 생태, 그것이 다 건강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포르투갈 주교님들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주교님들은 이러한 정의의 의무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시며 환경은 각 세대가 빌려 쓰는 것으로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경이라는 것은 자연만이 아니고 삶의 모든 환경을 다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교황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은 환경만을 따로 떼어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이러한 질문을 하면 반드시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가? 우리가 세상에 온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지구는 왜 우리를 필요로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 세대가 살 만한 지구를 물려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첫 세대입니다. 저는 이 첫 세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아무도 안 간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미래 세대, 요즘 젊은이들, 아이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물론 깨끗한 세상, 미세먼지가 없고 또 아름다운 질서가 잘 잡혀있고 정말 행복한 세상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묻는 것이기에 우리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많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161항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종말에 대한 예언은 더 이상 비웃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폐허와 사막과 오염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소비, 낭비, 환경 변화의 속도는 지구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생활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기에 이미 세계 여러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앙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불균형의 영향을 줄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는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최악의 결과를 감수하게 될 이들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책임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 여러분들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무언가 이 환경을 바꾸도록 우리 삶의 방법도 바꾸고 또 우리가 서로 연대해서 세상도 바꾸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 미래 세대에게 환경도 그리고 우리 삶의 어떤 의미나 가치도 좀 잘 전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